오바마와 맥케인을 테마로 한 시리얼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름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급한 불을 껐다고도 하죠.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숙소인데요. PD님,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을 보유한 숙박업체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2016년 스타우드 그룹사를 인수합병한 이후 기존까지 1등이었던 힐튼 그룹을 제치고요. 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이죠. 정답은 바로 메리어트입니다. JW 메리어트, 리츠 칼튼 같은 럭셔리 호텔은 물론이고요. 르네상스, 웨스틴, 코트야드, 얼로프트 같은 가성비 호텔 브랜드까지 모두 이 메리어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요. 메리어트 그룹의 전 세계 객실수를 합치면 자그마치 14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3번 등 이렇게 1기 신도시들 전체 가구수를 합쳐도 약 30만 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이죠. 헌데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에서는요, 방금 소개해드린 메리어트 그룹보다도 자그마치 4배나 더 많은 객실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는 여행을 가게 되면 숙박은 무조건 호텔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깨고 공유 숙박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선물해준 그 브랜드,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으로 스타트업의 신화가 된 에어비앤비입니다. 대한민국 2명 중 1명이 사용한다는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 김봉진 대표, 청소기계 샤넬로 불리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 이미지 기반 SNS의 대표주자죠. 핀터레스트의 창업자 이반 샤프. 이들의 공통점은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닌 이른바 디자이너 출신의 CEO라는 점인데요. 요즘에야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디자이너 출신의 CEO들이 각광받고 있지만요, 과거에는 스타트업과 디자이너 CEO라는 공식이 흔치 않았다고 하죠.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역시도 디자인을 전공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둘의 인연은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로 손꼽히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클래스메이트이자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나중에 꼭 함께 창업하자라는 말을 농담삼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두 사람 모두 창업이 아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나 어느 날 직장 생활에 권태기를 느끼던 체스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바로 예전의 친구였던 조 게비아의 전화였죠. 운명적인 타이밍을 직감한 그는 바로 직장을 정리하고 조 게비아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전 재산은 고작 $1,000 가량의 현금, 그리고 싸구려 혼다 시빅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하죠. 디자인 회사를 차리자며 의기투합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그들은 당장 월세 낼 돈도 빠듯한 가난한 청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07년 9월 22일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디자인 총회 때문에 숙박 예약이 넘치고 숙박료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던 게비아가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꿀 한 통의 메일을 체스키에게 보냅니다. 결국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들의 아파트의 일부를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숙소로 제공해보자 라는 것이었죠. 남는 침대가 없던 그들은 저렴한 에어베드를 사서 침대 대신 제공을 했고요. 좀 더 돈을 벌어보고자 조식도 함께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 앤 블랙퍼스트, 후에 앞글자를 줄여서 에어비앤비의 첫 시작이었죠. 단순히 월세를 좀 벌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손님들의 긍정적 반응에 이 둘은 이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집을 빌려주려는 사람, 그리고 빌리길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이게 돈이 될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IT 분야에는 젬뱅이였던 그들은 본격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또 한 명의 창업자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바로 하버드 출신의 IT 개발자이자 조 게비아의 전 룸메이트였던 네이선 블레차르지크였죠. 삼국지의 유비, 장비, 관우의 이야기처럼 이른바 완성체가 된 그들은 2008년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라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론칭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초기 도전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고요. 이 시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들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시리얼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2008년 당시는 민주당의 오바마, 공화당의 맥케인의 대선 운동이 크게 이슈가 되던 시기였죠. 디자이너였던 그들은 오바마와 맥케인을 테마로 한 시리얼을 직접 디자인한 다음에 포장만 바꿔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름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급한 불을 껐다고도 하죠.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이 시리얼은 그 이후에도 에어비앤비의 성장에 있어서 이른바 행운의 여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투자 유치에 계속해서 실패하던 그들 앞에 결정적 귀인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계기 또한 바로 이 시리얼 때문이었다고 하죠. 미국의 대표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Y 콤비네이터의 회장인 폴 그레이엄, 그와의 만남 이후 에어비앤비는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폴 그레이엄이 에어비앤비의 투자를 결정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시리얼을 만들어 팔았던 그들의 생존력과 간절함이었다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라는 인터뷰가 유명한 짤로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And the cereal was our seed money. That is the original thing that funded our company. And Paul Graham heard that. If you remember November 2008, the trait everyone's looking for in founders in November 2008 are people that are like cockroaches. Like they're not going to die no matter what. And so Paul Graham's like, man, you guys are hardcore. You will not die. 사실 설립 초기 에어비앤비의 사업 아이템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당시에도 유사한 컨셉을 가진 경쟁업체가 꽤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보다도 한 발 먼저 숙박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경쟁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장악하게 된 성공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렴한 가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체스키가 자신의 집에 게스트를 초대할 때 책정한 비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컨퍼런스가 열리던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내 호텔의 가격은 평균 300불가량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에어베드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게스트에게 받았던 금액이 약 80불이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여전히 5성급 호텔 단일룸 가격 정도면 방 여러 개짜리 집 전체를 렌트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글쎄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공교롭게도 에어비앤비의 창업 초기였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국이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던 시기였거든요. 집주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때문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집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에어비앤비 역시 똑같은 이 시기에 급성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운대가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하는 열혈 고객 중 한 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에어비앤비 고객들이 단순히 가성비만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딱 맞는 숙소를 찾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라는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역시도 호캉스 위주의 휴양을 즐기는 여행이라면 주저없이 특급 리조트나 호텔을 선호하지만요. 조금 색다른 여행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자, 흔히 호텔은 공간을 대여하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는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라고도 하잖아요. 이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에어비앤비의 슬로건에도 잘 나타나 있죠.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의 취향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에서 며칠 묵는 행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정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개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 제각각이든 그 사람들의 집의 분위기 그리고 형태 또한 다 제각각일 거잖아요. 에어비앤비 숙소만의 매력 역시도 이러한 다양성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구글 검색창에 에어비앤비라고 치면은요,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탑10 아니면 에어비앤비 이색 숙소 같은 컨텐츠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굳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앱에 들어가서 내가 가보고 싶은 지역을 입력한 다음에 그 지역의 다양한 숙소들을 일종의 서핑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에어비앤비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사용 후기 시스템을 꼽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이 종료될 때마다 게스트는 물론이고요, 호스트에게도 후기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스트는 호스트와 전반적인 서비스를 평가하고요, 호스트도 방문했던 게스트를 평가하는 일종의 상호평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한 평판 시스템 또한 무척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들은 먼저 해당 숙소를 이용했던
게스트들의 후기를 통해서 그 집의 상태 그리고 호스트의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요. 반대로 호스트 입장에서도 이른바 진상 게스트를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호스트들이 남긴 해당 게스트 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집을 깨끗이 쓸지 아닐지 일종의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숙소의 가격 책정 역시도 호스트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보석 같은 가성비 숙소를 찾아 헤매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호스트와 소통하기 기능을 통해서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이라든가 짐을 맡겨야 된다던가 하는 세부적인 조건은 물론이고요. 여행지나 주변 맛집 추천까지도 가능하니까 뭐랄까 사람 냄새가 나는 플랫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에어비앤비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한 피어투피어, 이른바 개인 간 공유 경제 플랫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을 렌트하는 사람을 호스트, 빌려 쓰려는 사람을 게스트로 구분하긴 하지만요. 한 사람이 동일 플랫폼 안에서 호스트와 게스트 둘 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물물교환 경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의 주 수입원은 중개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스트와 게스트 이 둘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커머스 플랫폼들과는 달리요.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에게 서비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0%가량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받습니다. 호스트에게는 결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 정도의 금액을 공지한 후에 대금 지급을 하는 구조로 수익을 얻고요. 아니 그깟 수수료 몇 푼 받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에어비앤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3년 1분기 매출액은 약 18억 달러로 하나로 계산하면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요. 순이익은 1.2억 달러로 이것 또한 하나로 환산하면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1년치로 환산하면 매출 약 한 10조 원에 순이익만 6천억에 달하는 기업인 셈이죠. 더 놀라운 점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CAGR, 이른바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에어비앤비의 현재 연평균 성장률은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 세계 220여 개국의 10만 개 도시에 숙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번 이상 에어비앤비를 사용해본 누적 사용자만도 10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여행업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라는 평가는 물론이고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한 획을 그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몇몇 도시들, 심지어는 국내에서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많은 호스트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실사용자들 사이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 또한 증가하면서 이른바 에어비앤비 헬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인종차별, 몰래카메라 사건에서부터 집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까지 심각한 피해 사례들 역시도 등장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집을 빌려주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시리얼을 만들어 팔고 수차례 투자 유치 실패, 불법 논란, 코로나 등등 수많은 위기를 마주했지만요. 그때마다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살아남아온 에어비앤비. 저 역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에어비앤비를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여름 휴가가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든 싫든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